자동차 튤립의 나라 네덜란드에서 유명한 튤립은 사실 양파와 같은 알뿌리 식물입니다. 아래의 알뿌리를 땅에 심으면 꽃이 피며 뿌리에 다른 알뿌리를 생성하는 데에는 10개월이 걸립니다. 씨를 심는다면 다른 뿌리를 만드는 데는 무려 7년에서 12년까지 소요되죠.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니 17세기 네덜란드인들이 갈구하던 튤립은 수요가 공급을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특히나 독특하고 아름다운 무늬를 가진 튤립들은 수가 적고 고가에 거래되는지라 그 정도가 더욱 심하였죠. 그러자 투기꾼들이 꼬이기 시작했고 튤립 시장엔 격렬한 파동이 일기 시작합니다. 16세기 황금기를 누리고 있던 네덜란드 공화국에 터키로부터 튤립이 들어옵니다. 이색적이고 아름다운 튤립에 네덜란드 사람들이 매료되는 건 한순간이었죠. 인기를 얻은 튤립은 네덜란드에 뿌리내리게 되고 각종 품종 개량을 거쳐 일반적인 튤립뿐만 아니라 명품이라 불릴 만한 튤립마저 생산되게 됩니다. 독특한 무늬나 선이 그어진 튤립들이 명품으로 취급되었죠. 그 중에는 대표적으로 황제라는 의미의 피세로이, 장군의 의미를 가진 제네라시모 같은 아름다운 무늬를 가진 튤립들이 있었죠. 사실 모자이크 병에 걸려 바이러스 탓에 색이 뒤섞인 것 뿐이었지만 이땐 몰랐습니다. 이런 튤립이 돈 많고 여유로운 식물 애호가들의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들은 아름다운 튤립을 사들이기 시작했고 특별한 무늬가 있는 명품 튤립들은 고가에 거래되었습니다. 그 중에 영원한 황제라는 튤립은 1000플로린, 당시 기술자들의 3년치 연봉만큼의 값어치를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돈이 곧 지위를 결정하던 황금기 네덜란드에서 튤립은 또 하나의 사치품이 되어버렸죠. 그러자 옆나라 프랑스에서도 튤립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사치품이라면 빠질 수 없었던 프랑스에서 네덜란드에 명품 튤립에 대한 수요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프랑스로 튤립이 수출되기 시작하자 튤립 시장엔 투기꾼들이 끼어들기 시작합니다. 튤립의 인기와 비싼 값으로 한탕하려는 자들이었죠. 하지만 고급 튤립의 값을 올려 돈을 벌어들이려는 이들의 속셈은 다른 결과를 낳게 됩니다. 튤립값이 비싸진다고 하니 시민들이 너나 할 거 없이 튤립 시장에 뛰어든 것입니다. 상공인과 농민, 하층민들까지 시장에 뛰어들자 상승세를 타고 있던 값비싼 고급 튤립뿐만 아니라 이들도 구매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저가 튤립까지 가격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자본이 없던 사람들의 목표가 저가 튤립이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죠. 이렇게 겨울에 한정된 시기에만 거래되는 튤립은 시장이 과열되자 시즌을 지나고도 연중 거래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끌어넘치는 열기에 박차를 가하듯 지금은 계약만 해놓고 나중에 물건을 받을 때 돈을 준다는 최초의 선물거래 제도까지 생기게 된 거죠. 간단한 계약과 얼마 안 되는 파기금만 있으면 되는 선물거래 구조 탓에 자본이 없는 사람도 투기에 참여할 수 있었죠. 심지어는 증권거래소가 아닌 술집에서 계약을 체결하곤 했습니다. 윈드핸들, 바람처럼 거래한다고 해서 물건도 돈도 오가지 않지만 튤립 거래 계약만은 무성하게 체결되었습니다. 이처럼 거래량이 늘어나자 계약이 난잡해지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누가 누구에게 사기로 했는지조차 알기 힘들어졌죠. 계약이 많이 생기자 튤립의 수요는 폭발하듯 늘어났고 비싼 거, 싼 거 할 거 없이 가격은 치솟았습니다. 명품 튤립은 50mg 단위로 값이 책정되었는데 비싼 튤립은 하나에 87,000유로, 당시 가치로 약 1억 1,500만원까지 올랐죠. 하지만 고점을 찍었으면 내려가야 할 시기가 오는 법. 튤립 시장이 하락세로 반전되면서 튤립 값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아주 급격하게 말이죠. 투기꾼들과 뛰어든 사람들의 의도와는 다르게 처음부터 시장의 주축이었던 고급 튤립 애호가들은 폭등한 튤립을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너무 비쌌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일반인들이 매매하던 일반적인 싸구려 튤립을 살 사람은 또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는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싸진 튤립의 가격에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튤립 시장에도 구매하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그렇게 1637년 2월 수요가 없어진 튤립 값은 폭락하기 시작하였죠. 당연하게도 가격이 떨어지자 이전에 선물 결례로 계약해놓은 튤립들이 거래되는 일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계약해놓은 종모들만 죽상을 쓰게 된 것이죠. 결국 튤립 시장은 계약한 사람들끼리의 언성이 높아지고 채무자와 채권자들이 다투는 혼돈의 도가니가 되고 맙니다. 고소를 하게 되더라도 공식 증권 거래소가 아닌 술집에서 거래했었기 때문에 애매하였고 채권자가 돈을 받지 못하자 오히려 채무자가 되어버리는 상황까지도 발생하게 되죠. 이런 혼란이 지속되자 시당국이 관여하게 됩니다.
혼돈의 튤립 거래를 중단시키고 10%의 수수료만 지불한다면 여태까지 체결해놓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수수료를 내라는 압박을 가하진 않았죠. 마치 자기들끼리 해결하라는 것처럼요. 과열됐던 네덜란드의 튤립 시장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네덜란드 사람들은 충격을 받게 됩니다. 화단에 피어있는 꽃이 자신들의 연봉보다 더 가치 있다는 것과 피지도 않은 꽃에 값이 요동친다는 사실은 이들의 가치관을 뒤흔들기엔 충분했거든요. 이 탓에 절제와 금욕을 미덕으로 삼아 검소하게 살고 종교를 믿는 탈뱅주의가 뿌리내리게 됩니다. 또한 시장에 뛰어든 사람들을 비판하고 조롱하는가 하면 튤립 파동을 경계하는 그림들과 문학작품들이 대거 등장하게 됩니다. 튤립과 풍차의 나라 네덜란드가 튤립을 잠시나마 싫어하게 될 정도였죠. 사실 폭락과 혼돈과는 별개로 튤립 파동이 네덜란드의 경제나 역사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았습니다. 1630년대에 한정된 자료 때문에 연구가 어려운 것도 있었지만 튤립의 가격이 폭등 폭락을 했었어도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계약만 있었을 뿐 거래는 없었기에 이렇다 할 큰 이익도 손해도 없었습니다. 다른 산업이 타격을 받을 일도 없었죠. 몇 안되는 사람들이 자금난을 겪었다는 기록은 남아있지만 이들이 튤립 때문에 그랬는지는 알 수 없는 노릇이었죠. 돈 많은 식물 애호가들은 파동 이후에도 비싼 튤립을 여전히 좋아했고 명품 튤립은 꾸준히 거래되었습니다. 편향적인 자료들과 여러 문화작품들로 인해 와전되었다고 해도 그저 시민들의 과열된 투기 참여로 인해 큰 손해도 아닌 얼마 안되는 중도금과 수수료가 발생했을 뿐인 해프닝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여기까지 에이건의 세계사 네덜란드 튤립 파동에 대해 이야기였습니다.